이승만은 처음부터 뭔가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은 그가 예상한 대로 당시까지 일본과 같은 연합국으로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리고 대한제국의 일본으로의 병합을 사실상 용인하고 했던 것이 미국이 아니었습니까? 그 미국의 입장에서 이 한국인들의 이와 같은 위임 통치 청원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고, 이승만은 그야말로 참 냉대를 받았다. 냉대를, 아주 차가운 냉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때에 3.1운동이 발생을 하죠. 이 청원서를 작성한 게 26일이고 백악관에 제출하는 게 3월 3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틀 전 3월 1일에 서울에서 3.1운동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그 여파로 4월 달이 되면은 각 지역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주요 임시정부에서는 이승만을 집정관 총리라든가 국무총리로 이렇게 봉대를 하는 이와 같은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상해에서 결성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 대통령으로서 이승만이 취임을 한 뒤에 이 위임 통치권이 큰 논쟁의 분란의 소지가 됩니다. 국제연맹에게 위임 통치를 청원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국내에서 일어난 3.1운동, 그리고 그 뒤이어서 각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열혈 무장 투쟁으로서 독립운동의 그 본의를 저버리는 그야말로 하나의 배신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와 같은 그 독립운동가 사이에 공론이 크게 일어서 이 임시 대통령 이승만을 공격하는 하나의 빌미가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요, 보여드리는 이 문장입니다. 뭐 여러 문장이 있는데요. 1921년 4월 달에 북경에서 신채호 등 54명이 작성한 성토문이 있습니다. 또 상당히 긴데요. 제가 중간중간에 요약하면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2천만 형제 자매에게 이승만 등의 대미 위임 통치 청원과 매국 매족의 청원을 제출한 사실을 들어 그 죄를 성토한다. 5천년 독립의 고국, 오래된 나라, 우리 조선, 오래된 나라로 무리한 야만국의 병탄을 받아 10년 혈전을 피를 흘리며 투쟁한 그 전쟁을 계속한 우리 조선은 3.1운동에서 독립을 선언하였다. 그런데 이승만은 10년의 식민지 통한을 잊었던가 거연히 갑자기 위임 통치 청원서, 즉 조선이 미국 식민지로 되어지다 하는 요구를 미국 정부에 제출하여 매국 매족 행위를 감행하였다. 이제 대중의 주목을 불구하고 엄연히 상해로 와서 소위 대통령 명의로 여론을 농락하려 하니, 이는 화심을 품은 역적이 아니면 구차 용록의 구차스럽게 녹이나 구하는 비브라, 보잘것없는 사내라, 이런 비루한 사내라, 역적이나 비부를 가차하여 국민의 명예를 오욕하면 또한 가통하지 아니한가, 통탄스럽지 아니한가. 그래서 이 선언을 주도한 분은 신채호 씨입니다. 이 말이 역적, 비부, 매국, 매족의 격렬한 용어를 동원하면서 이승만을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채호 자신은 이완용은 이 나라를 팔았지만은 이승만은 있지도 않는 나라를 팔아먹었다. 이완용보다 더 나쁜 놈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해서 북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승만의 성토문이 망명한 독립운동가 사이에 연판장으로 나들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북경을 중심으로 해서 창조파 세력이 소집돼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해체하라. 그렇게 하니까 또 이승만을 지지하는 기호파, 이 상해 임시정부의 기호파 세력들은 또 다른 또 하나의 세력을 이루어 가지고 개조파를 형성해서 창조파와 대립을 합니다. 이런 와중을 겪는 과정에서 사실상 임시정부는 마비되어 갔다. 임시정부가 마비되어 간 두 가지 큰 사건이 하나 있었다면 바로 이 위임 통치 청원서를 둘러싼 격렬한 성토, 이승만 성토고, 또 하나는 국무총리 이동희가 소련에서 레닌이 준 독립운동 자금을 다른 용도로 쓴
그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으로 사실상 임시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 관계를 자세하게 읽으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어이없는 소동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 성토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알지만요, 이 성토문은 원래 아주 수리한 영어로 쓰였습니다. 당시 한글로 이 번역되어서 이렇게 배포가 되기는 했겠지만은 독립청원서를 제대로 잘 정밀하게 읽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여기 읽어드린 이 신채호 등의 성토문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은 국제연맹에다가 제출한 위임 통치청원을 완전 독립을 전제로 해서 조선을 일본으로부터 일단 떼어내어 가지고 국제연맹이 위임 통치해달라 하는 그와 같은 그 이야기겠죠. 이야기가 실현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성전국의 입장에서 국제연맹에 참여하고 있었고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국제연맹의 압력을 받아서 자기의 식민지인 조선을 내줄 리도 없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제연맹은 뭔가 일본과의 마찰을 동반하면서 조선을 일본에서 떼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까지 국제연맹이 무리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어쨌든 일본으로부터 조선을 떼어내어서 완전 독립을 전제조건으로 국제연맹이 위임 통치해달라는 것은 조선을 국제연맹이나 미국의 식민지로 만든다는 이야기와는 전혀 별개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성토한 사람들은 미국의 식민지로 삼아주세요라고 이승만이 독립청원을 했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통령이나 해묻고자 하는 그 구차 용록의 명예나 녹을 구하는 역적이 하는 짓이 아니고 무엇이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로지 독립운동은 피를 바치는 무장투쟁을 통해서밖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진데 한갓 대통령의 명의를 내걸고 외교적인 술책을 부려서 일신의 어떤 명예만을 추구하고 있는 이런 자로다, 민족의 역적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승만의 위임 통치청원서에 나타나 있는 그 내용과는 전혀 상이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위임 통치서를 보면요, 한반도는 중립적인 상업지역으로 변하고 모든 나라가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극동의 하나의 완충국이 성립하면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일본에게도 이것이 매우 유리한, 일본의 제국주의적 확장을 억제함으로써 일본에게도 매우 유리한 조치가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칸트의 영구 평화론, 그죠? 세계는 자유롭게 왕래되고 통행되어야 한다. 세계 모든 나라는 자유인의 공화국이나 입헌군주제로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인의 공화국과 입헌군주국들이 하나의 국제적 자유통상과 왕래를 감독하고 책임질 국제적 어떤 연합기구를 결성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 칸트의 영구평화론이 미국의 정치 엘리트들에게 계승이 되어서 드디어 윌슨 대통령에 의해서 국제연맹과 민족 자결주의로 나타날 때 이 세계사의 큰 흐름에 우리 한반도도 동참하겠다는 것입니다. 중립적인 상업지역으로 변하고 독립을 청원하면서 이 아주 고차적인 학술적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승만의 프린스턴 박사학위 논문의 요지이죠. 한국도 미국과 같은 중립적인 상업국가로 앞으로 발전하고 변하게 나가겠으니까 우리 한국인을 믿고 한번 밀어주시오라는 그런 이야기. 그렇게 하면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고, 동양의 평화뿐만 아니라 세계의 민주주의가 함께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이 원대한 세계 최고의 지성 수준이 공유하고 교통하는 이 세계 평화, 그 자유와 통상과 개방의 국제적 흐름, 이런 것을 이 위통치청원에다 이야기를 함으로써 최고 지성 수준에서 미국의 양심을 두드리고 있던 그와 같은 문장입니다. 미국은 당장은 무시했지만 결국은 이승만의 이와 같은 외침 자체가 세월과 함께 미국의 조선 독립에 대한 책무감을 형성하고 결과는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미국이 조선을 독립시켰어요. 미 45년부터 48년까지 미 군정기는 사실상 미국의 위임 통치 기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 독립을 전제로 해서 일본으로부터 떼어내어 가지고 위임 통치를 한 기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역사는 그렇게 흘렀습니다.
역사가 그렇게 큰 흐름으로 방향을 틀고 있을 때 그것을 선지하고 예견하는 가운데 작성된 당대 최고의 지성의 명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 리 없는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미국의 식민지를 만드는 매곡매족 행위다라고 규탄을 하고 있을 때 이승만의 속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승만 앞에서 책상을 치며 삿대질을 하면서 그 임시회의의 국무원 회의에서 그런 장면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과하라고 했을 때 이승만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사과하지 않은 것 가지고 지금도 사람들이 이승만의 오만불손한 유아 독존적인 성격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사과할 일을 사과해야 되지요. 천지 아무것도 세계가 어떤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늘에다가 주먹질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젊은이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총이나 몇 방 쏘고 하면은 독립이 되는 줄 아는 그와 같은 정신세계, 1910년대에 한국의 독립투사들이었습니다. 그 선두에 있는 사람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신채였습니다. 이 신채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오늘 강의를 마치겠는데요. 다 잘 알다시피 이 신채호 선생은 1880년에서 1936이 생인데 그 유명한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민족과 민족의 투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역사는 민족과 민족의 투쟁이 때 나는 이 투쟁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 신채호 선생이 쓴 여러 가지 글이나 심지어 소설에서 나는 꿈하늘이라는 소설에서는 한놈이라는 주인공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한놈이라는 중간은 우리의 영계소문이나 얼지문덕이나 강감찬이나 이와 같은 그 민족의 영웅들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완전히 내면을 결여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내면을 결여하기 때문에 동지들과의 어떤 따뜻한 우정도 없고 약간의 의가 틀어지면 서로 투쟁하고 심지어는 한 몸 안에서도 이 오른쪽 팔과 왼팔이 투쟁하는 온통 투쟁과 투쟁으로 이어지는 오로지 민족의 영웅 서사시의 주인공으로서만 그 외면이 경직화된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를 두고 최근에 이 최정원 교수는 한국인의 탄생이라는 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채호의 꿈나라라는 소설은 근대적인 현실이 아니다. 꿈나라는 구소설의 형태를 띠지만 반동적인 구소설이라 할 것이다. 여기서 인물들은 근대인으로부터 중세 또는 정근대의 지하 감옥으로 강제로 끌려 들어가는 사슬에 묶인 시간여행자 포로될 뿐이다. 신채호 선생을 최정원 선생은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내면을 결여한 인간으로서 중세의 지하 감옥으로 끌려가는 포로와 같은 존재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아무리 소리를 크게 하고 주먹을 쥐고 그리고 저 청년들을 모아서 독립운동을 한다고 해서 독립이 되는 거 아닙니다. 역사는 그렇게 해서 독립된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계의 큰 흐름을 주시를 하고 혹이라도 좋은 기회가 닥치면은 때때로 그런 기회가 닥치면 국제회의에 나가서 또 미국의 여론에 대한 독립의 당위성을 미국의 여론과 공론에 호소를 하고 그리고 한국인들을 교육하고 한국인들이 중세의 감옥에 갇힌 노예적 상태로부터 근대인으로 거듭나야 되죠. 근대인으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독립이 시켜줘도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한국인의 총체적인 근대적 개조를 동반하는 어떤 그러한 어떤 문명사적 전환으로서의 그 건국을 추구하는 그 길밖에 저는 독립의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길이 바로 현실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이승만 개인에 의해서 실천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와 같은 이해가 결여한 가운데 지금도 여러 교과서에서나 독립운동사에서 이승만의 위임 통치 청원을 한갓 외교를 통해서 독립을 하겠다는 그야말로 외세 의존적인 허무주의적 독립운동이다라고 지금도 비난하는 글들이 책들이 교과서들이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신채호 선생이 대변하는 중세 감옥에 갇힌 그러한 그 노예와 같은 심성을 우리 한국인들은 아직도 못 벗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런 뜻에서 이승만의 위임 통치 청원 의의 없는 소동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